오늘 정말 멋진 하루였죠. 그렇지 않나요? 오늘 오후 1시쯤에 이 방에서 정말 더워지기 시작해서 혹시 내가 갱년기 전조 증상이라도 겪고 있는 건가 생각했어요. 그러다 문득 아니지, 나는 여자가 아니니까 그럴 리가 없다고 깨달았죠. 그래서 이번엔 혹시 남자의 중년의 위기라도 오는 건가 싶었어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정말 덥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 덥지 않으세요? 이제 좀 시원해진 것 같죠? 맞아요. 그래요. 그건 정말 축복이죠. 오늘 저녁 여러분과 함께해 영광입니다. 아침엔 디지털 던전일에 대해 말했어요. 오늘 저녁에는 디지털 던전일에 대해 말씀드릴 겁니다.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목회자로서 우리의 역할은 다가올 일에 대해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우리는 전례 없는 환난의 시기를 살며 곧 그 중심에 들어서게 될 것이기에 이 시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의 원천은 무엇이고 희망의 근원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내일은 전혀 다른 두 가지 주제로 말씀드릴 예정이지만 오늘 저녁에는 이 디지털 던전이라는 개념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디지털 던전일에 대해 말씀드렸으니 이번에는 이 강연을 디지털 던전이라고 다시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머리를 숙여주시고 성령님의 임재를 함께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에게 생명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식일의 시간이 저에게 임한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일의 세계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는 걱정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저희가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성령께서 저희 귀에 이 길이니 너희는 이 길로 가라고 속삭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예언의 음성을 등불 삼아 어둠을 헤쳐가게 하셨습니다. 사도 시대부터 재림까지 교회의 은사가 계속 역사함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시대의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소서. 이 저녁의 남은 시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저를 통해 말씀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여정은 스마트 시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스마트 시티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네. 15분 도시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네, 팬데믹 기간 동안 도입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실제로 유럽의 일부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대학 도시 옥스퍼드는 도시를 15분 구역으로 나누기로 결정했고 모든 사람들은 특정 구역에 제한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론 메인주 북부는 예외지만 의료, 교육, 식량 공급처까지 차로 15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메인주는 예외죠. 그렇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육, 식량, 건강 그리고 일자리까지 약 15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내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도시 계획가들은 15분 도시라는 옛 소련의 아이디어를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는 실제로 소련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삶을 편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과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녁 우리가 떠날 여정입니다. 우리는 스마트 시티의 목표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몇몇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들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리는 스마트 시티에 존재하는 몇 가지 위험성도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스마트 시티와 관련해 우리가 내려야 할 선택들과 스마트 시티의 딜레마에 대해서도 살펴본 후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녁 우리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중에 팬데믹 당시 상하이를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예전에 경찰이 사람들을 아파트에 강제로 가둬놓고 문을 밖에서 아주 굳게 봉인했던 때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실제로 아파트 안에서 굶어 죽기도 했습니다. 정말 끔찍하고 참혹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지역에서 정부가 실제로 사람들을 자기 집, 자기 아파트에 가둬놓는 봉쇄 조치를 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시티라고 불리는 것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CBDC와 디지털 신분증 도입과 맞물려 전 세계 많은 정부들이 스마트 시티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주 전 바르셀로나에서는 2만 명이 넘는 참가자를 끌어모은 네 번째 스마트 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참가자들에는 각국 정부와 글로벌 기업, IT 대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모두가 모여 도시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재편할지 논의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통해 더 지속 가능하고 더 효율적이며 그들이 말하는 더 인간 중심적인 도시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라는 말은 우리가 곧 알게 되겠지만 감시라는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스마트 시티의 목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정부는 자원과 편의시설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이나 공공시설을 실시간으로 소외된 지역에 맞춰 동쪽으로 조정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하루를 보내는 동안에도 말이죠. 스마트 시티의 또 다른 목표는 시민 참여 증진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이는 사람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지역 도시 계획에 직접 투표하거나 지역 결정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상적으로는 이러한 목표는 사람들이 도시 계획 과정에 더 많이 참여하고 관여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회의에서 두 번째로 자주 언급되는 목표입니다. 세 번째는 더 포용적인 환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는 스마트 인프라를 여성, 소수자, 이주민,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의 예로는 취약 계층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 공공장소의 조명을 개선하는 것이 있습니다. 2014년에서 2015년 사이 ISIS가 북부 이라크를 점령하고 있을 때 저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몇몇 캠프를 방문했는데 그곳에는 대부분 모술에서 아이시스를 피해 도망친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캠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음식도 아니었고 의료 지원도 아니었습니다. 여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이 말하길 조명이 잘 돼 있고 캠프 중앙에 위치한 화장실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밤에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캠프를 나가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납치되어 인신매매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 위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캠프 중앙에 조명이 잘 된 화장실이 필요합니다. 납치와 인신매매 위험 없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AFM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약간의 기금을 모았고 바로 그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캠프를 지었고 중앙에 나무 블록으로 샤워장을 만들었으며 그 주위에 벽을 세우고 조명도 충분히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자신들을 위한 더 포용적인 환경이 마련된 것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저는 스마트 시티 계획이란 단순히 이웃을 배려하는 것, 즉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스마트 시티의 또 다른 목표는 허위 정보와 싸우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국영신문이 있었죠. 공산당의 신문인 그 신문은 프라우다라고 불렸는데 이는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 신문에서 읽는 모든 것이 진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날 진실을 알고 싶다면 Fox, CNN, BBC가 말하는 것을 듣고 그 반대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그들이 이건 이미 반박된 이론이다라고 말하면 그게 아마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뉴스 해석을 더 격렬하게 공격할수록 그 해석이 사실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시티 목표에도 다시 한번 허위 정보와의 싸움이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공공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즉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파라다이스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도쿄에서 지진이 나거나 동남아시아에서 쓰나미가 발생한다면 우리는 시민들에게 몇 초 안에 정보를 전달해서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다음 90초 또는 1분 안에 생명을 구하는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재난으로부터 도시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최적의 생활 조건을 제공하고자 한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는 기술을 활용해 교통체증을 최소화하고 오염을 줄이며 도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꽤 괜찮게 들리지 않나요?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이시네요. 저는 다른 직업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스마트 시티의 좋은 세일즈맨은 아닌 것 같죠. 어쨌든 이것이 스마트 시티의 목표이고 최근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스마트 시티 엑스포에는 전 세계 850개 이상의 주요 도시가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야기한 목표가 바로 이것들입니다. 멕시코시티 시장처럼 3천만 명이 사는 도시의 시장을 생각해 보면 이 시장들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막대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글로벌 IT 및 기술 기업들과 협력하여 우리 세계의 스마트 시티에서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진행 중인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여기 몇 가지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동성과 교통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호등이 이제 AI로 제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등은 이제 실시간으로 교통 체증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서 대기 시간이나 통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도심을 지날 때 느낀 건데 만약 긴 도로에 신호등이 10개쯤 있다면 첫 번째 신호를 초록불에 통과하면 나머지도 전부 초록불로 통과할 수 있더라고요. 하지만 첫 번째 신호에서 빨간불에 걸리면 어떻게 될지 아시겠죠? 나머지 신호등도 전부 빨간불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도로 옆에서 초록불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번에 쭉 달리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야 남은 신호등도 다 통과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모든 신호를 놓치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미 런던이나 두바이 같은 곳에서는 AI가 실시간으로 신호등에 적용되어 교통 흐름이 최적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결된 대중교통 시스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통근자들은 버스와 기차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받아볼 수 있게 되었어요. 노선도 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런던이나 뉴욕에서는 개발자들이 교통 앱을 만들 수 있도록 실시간 오픈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두바이에서는 지정된 구역 내에서 자율주행 차량을 테스트하며 반응형 경로 설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스마트 그리드와 주차 센서가 전기차 충전소와 통합된 전기차 인프라의 도입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일부 도시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을 분단위로 조정해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시의 자율주행 차량과 드론의 활용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 버스 또는 배송 드론을 위한 지정된 통로나 테스트 구역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윈의 활용으로 도시들은 교통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는 디지털 트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2달 동안 이 도로에서 도로 공사를 하면 싱가포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싶을 때 디지털 트윈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그러면 AI가 해당 도시의 교통 흐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예측해 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도시가 있지만 동시에 그 도시의 디지털 버전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자들은 무언가를 계획할 때 그 디지털 버전을 활용합니다. 제가 두바이에 살았을 때 아침에 일어나 보면 주요 도로 3-4곳이 그냥 막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여기 두바이에 사는 분 계신가요? 네, 좋아요. 정말 놀라운 곳이죠. 그렇지 않나요? 건축물들이 정말 거기서는 멋진 건물을 짓는 방법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어떤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런 거죠? 라고요. 뉴스에서는 최근 몇 년간 인구가 크게 줄었다고 하는데 왜 도로는 여전히 그렇게 붐비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두바이 도로 엔지니어링 책임자였던 그 사람에게서 들은 답변은 이랬습니다. 그는 재림교인이었어요. 그는 세븐데이 엔지니어링 컴퍼니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로 엔지니어링의 책임자였습니다. 그가 말하길 코렌티 인구가 줄어들 때 도시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착각을 주기 위해 주요 도로 구간을 차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혼잡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두바이에 차가 줄었다는 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거죠. 그냥 인위적인 보수공사라는 명목으로 도로를 막아놓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스마트 시티라고 할 수 있겠죠. 도로를 차단함으로써 뉴스에서 들리는 것만큼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착각을 시민들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 위에 여전히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게 되는
그리고 에너지와 환경 관련 이니셔티브도 있습니다. 도시들은 이제 스마트 그리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그리드는 공급과 수요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센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통합하고 정전이 발생하면 해당 구역만 분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펜하겐시는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활용해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를 관리하고 폐기물을 제거합니다. 저는 한 번은 아침에 스포켄에서 시카고로 돌아가는 길에 덴버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항상 새벽 5시 비행기를 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날도 새벽 5시에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덴버에서 스포켄에서 덴버로 가는 길이었죠. 그리고 그때가 새벽 5시였습니다. 아침이라서 길게 대화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어쨌든 저는 미국에서 스마트 전기 계량기의 70%를 생산하는 회사의 전국이사 옆자리에 앉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대화였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집에 스마트 계량기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전도사처럼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전기 사용량만으로 하루 동안의 활동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의 전기 사용 패턴을 예측할 수 있죠. 그는 또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교회 가는 시간, 헬스장에 가는 시간, 휴가를 가는 시간까지 다 압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집에 침입이 일어날 때도 예측하고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집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911에 바로 알릴 수도 있죠. 스마트 미터로 당신의 패턴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는 또 말했습니다. 이 스마트 미터만으로도 당신의 전기 소비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대화였죠. 그 대화 때문에 새벽 5시까지 잠이 오지 않았지만 그 후에 우리는 또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매우 흥미로운 대화였습니다. 어쨌든 에너지와 환경에 관해서는 이제 지능형 폐기물 관리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시내티에서는 불필요한 수거를 줄이기 위해 스마트 쓰레기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신시내티에서는 쓰레기 회사에 이번 주에는 수거할 만큼 쓰레기가 충분하지 않다고 알려주기 때문에 이번 주에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시내티에서는 쓰레기 수거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능형 수자원 관리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는 물 시스템에 스마트 그리드를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압력 이상을 즉시 감지하여 담당 인력이 신속하게 수도관 파손을 수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를 통해 매년 수백만 갤런의 물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분야에서는 대기질 모니터링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 가면 그곳에는 앱이 있어서 델리의 모든 구역별로 대기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게 중요하냐 묻는다면 직접 델리에서 시간을 보내보길 바랍니다. 아침 7시에 나가보면 공기가 정말 역겨울 정도입니다. 수백만 명이 길거리에서 생활하고 길거리에서 용변을 보기 때문이죠. 아침 7시나 8시에 집을 나서면 그곳은 마치 노천 하수구처럼 악취가 납니다. 그리고 또 공기 중 오염물질 농도가 너무 심해서 손으로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델리에는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 앱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것도 있고 민간에서 제공하는 것도 있죠. 이 앱들은 현재 이 구역의 대기질이 어떤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남은 시간 동안에 바람 예보를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도 예측해 줍니다. 또한 공공안전과 보안에 관련된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는 CCTV 카메라에 AI가 결합되어 군중의 움직임에서 이상 징후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기차 플랫폼에서 떨어지거나 싸움을 위해 사람들이 모이고 있을 때 AI가 결합된 스마트 TV 덕분에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기도 전에 경찰이 그 위치로 출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 안전을 위해 재난 대응 시스템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AI 시스템이 소셜 미디어를 분석해 긴급 신호를 감지하여 긴급 대응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쿄는 이제 사람들의 휴대폰에 조기 경보 시스템을 연동해 경고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하기 몇 초 전입니다. 지진이 발생할 경우 실제로 지진이 도시에 닥치기 전에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가로등도 있는데
거리를 지나는 사람이 없으면 가로등이 어두워지거나 누군가 도착하면 밝아집니다. 거리를 걸을 때 불이 갑자기 밝아지고 지나가면은 불이 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의 몇 가지 예시입니다. 그리고 시민 서비스와 전자정부도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시민 포털이나 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허가증 신청, 자녀의 학교 지원, 건강 기록 확인, 공공 서비스 등록, 세금 납부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이 분야에서 에스토니아가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에서는 전체 정부 서비스의 약 99.9%를 휴대폰의 하나의 앱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에스토니아가 이 분야에서 세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민 서비스 도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4시간 운영되는 AI 챗봇도 있죠. 인터넷에서 챗봇과 대화해 봤나요? 정말 믿으셔도 됩니다. 요즘 챗봇은 정말 뛰어납니다. 정말로 뛰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딘가로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는데 어떤 이유로든 비행 일정을 변경해야 한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 아내와 함께 여행을 간다고 가정해 보죠. 그리고 유나이티드 항공 웹페이지에 들어가서 아내와 함께 비행기를 예약했다고 해봅시다. 목요일에 출발해서 일요일에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아내가 일요일에 더 일찍 귀국하게 되어 기존 방식으로는 비행이 2개의 별도 코드로 나뉩니다. 한 장의 티켓으로 구매했다면 처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냥 유나이티드 챗봇에 접속하면 됩니다. 챗봇이 그걸 대신 해줄 수 있습니다. AI와 대화하면 챗봇이 질문하고 원하는 걸 말하세요. 그럼 대신 처리해 줍니다. 정말 놀라워요. 심지어 제 웹사이트 AN2P에서도 아직 그 기능을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계속 저한테 아빠 문의에 답변해주는 챗봇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왜 직접 전화를 받고 계세요? 그냥 웹사이트에 챗봇을 설치하세요. 사람들이 질문하면은 AI가 대신 답변해 줄 수 있잖아요. 아직 그걸 할지 말지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결혼 생활에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챗봇과 대화해 보세요. 제발. 어쨌든 우리는 전자행정의 다른 예시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런던은 데이터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고 뉴욕은 오픈 데이터라고 불리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수백 개의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대기질 모니터링부터 계약 지출까지 다양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죠. 이 도시의 시민들은 이러한 오픈 데이터 소스, 즉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데이터를 활용해 도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앱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런던에서는 공중보건 기록을 바탕으로 쥐출모를 신고할 수 있는 앱이 개발되었습니다. 이 기록들은 이제 공공의 관심사가 되었죠. 샌프란시스코에는 아마도 거리의 인분을 신고하는 앱도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런던에서는 정부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오픈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앱에서 쥐의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및 인프라 유지 보수도 있습니다. 이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세계 일부 지역에서는 새로운 건물들이 여러 센서를 탑재해 지어지고 있는데 이 센서들이 조명, 난방, 환기를 제어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점유 상태, 외부 온도, 실내 온도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쾌적함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조정합니다. 참고로 쾌적함을 추구하는 것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쾌적함을 추구하는 것은 신체 건강에 해롭습니다. 잠시만 그 점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쾌적함을 추구하고 멋진 리클라이너 소파를 사고 소파에만 앉아있는 생활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쾌적함이 인간에게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우리는 편안한 건물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미 디지털 트윈 도시를 언급했지만 두바이에는 스마트 초고층 빌딩이 있어서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상당한 에너지 절감을 실현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예측 유지 보수도 있습니다. 즉 다리나 도로, 철도에 설치된 센서들이 구조적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진동 패턴과 균열을 감지하며 다리나 철도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경고를 보냅니다. 그래서 시카고는 주요 다리에 실시간으로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센서를 설치해서 언제 수리가 필요한지 당국에 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과 관련된 스마트 시티도 있습니다. 건강과 웰빙이죠.
예를 들어 원격 의료가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에 원격 의료를 이용해 본 분 계신가요? 오늘 이용하신 분도 계실까요? 우리는 원격 의료를 이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제는 원격 의료 도시, 원격 의료 시스템이 도입되어 집을 떠나지 않고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병원 방문과 도시 내 이동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토론토나 서울 같은 많은 도시에서 노인들에게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를 제공하여 이상이 생기면 의사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사망했거나 심장이 멈췄거나 그런 상황이죠. 이 기기를 통해 의사에게 이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알릴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 건강 추적도 있습니다. 이제는 로스앤젤레스처럼 대기질뿐만 아니라 소음 수준, 도시 열섬 현상, 실시간 소음 민원까지 추적하는 앱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국은 중재팀을 파견해 문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의 몇 가지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에는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런 스마트 시티 엑스포의 보고서를 들어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같은 대형 IT 기업들과 세계 주요 운송 회사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들의 시장들이 모두 모여서 어떻게 하면 삶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 논의하는데 이 모든 것은 24시간 내내 데이터 수집에 의존합니다. 그게 바로 이 시스템의 기반입니다. 도시 곳곳에 수백만 개의 센서가 설치되어 다양한 것들을 감지하는 것에 의존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거 멋진데 좋고 정말 유용하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스마트 시티가 감시 도시로 변하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게 바로 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스마트 시티의 위험성 중 일부를 살펴보죠. 스마트 시티 인프라는 잘못 사용될 경우 본질적으로 감시 국가의 뼈대가 될 수 있습니다. 도시의 CCTV 카메라, 대중교통 스캐너, 결제 시스템, 심지어 쓰레기통까지 모든 것이 중앙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 데이터가 풍부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여기에 디지털 신분증이 결합되면 스마트 시티 내에서의 모든 이동, 모든 거래,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을 추적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휴대폰 기반의 디지털 신분증이 스마트 시티와 함께 영국 등에서 도입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문제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지속적인 이동 추적이 이루어집니다. 도시 전역에 밀집된 얼굴 인식 카메라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면 당국은 당신을 특정해 하루 종일 어디를 가든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집에 드론이 몇 대 있습니다. 그리고 몇 주 전에 토론토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특정 드론을 살 수 없지만 토론토에서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론을 여러 대 사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어서 드론을 여러 대 사서 돌아왔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중국과의 분쟁 때문에 특정 드론을 살 수 없지만 토론토에서는 살 수 있습니다. 이 드론들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 드론들은 300피트 상공에 정지시킬 수 있고 얼굴을 인식하도록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걸어가든 그 드론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군중 속에서도 당신을 따라다닙니다. 드론이 당신을 인식해서 데이터를 보고 있는 사람에게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그리고 그 드론들로부터는 도망칠 수 없습니다. 드론은 열화상 카메라, 야간 투시경, 광학 장비를 장착했습니다. 가끔은 장모님이 저를 지켜보시는 것 같습니다. 제 행동을 다 아시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이 드론 기술은 정말 대단합니다. 얼굴 인식과 디지털 신분증이 연동되고 스마트 시티에서는 단순히 거리를 걷는 것만으로도 여러 센서에 감지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항상 시스템에 노출되어 있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생활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오펜싱과 이동 제한이 생깁니다. 즉 위치 데이터는 정부가 이른바 지오펜싱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는 개별 시민들에게 지리적 위치 규칙을 자동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시의 특정 구역이 고위험 인물에게 출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다면 시스템은 당신이 출입 금지 구역의 경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당국에 알릴 수 있고 또는 당신의 접근 자체를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될 수 있고 차량이 정지되거나 신용카드가 작동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도시 내 특정 지리적 구역에 들어서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언급했듯이 팬데믹 기간 동안 중국이 백신 앱을 도입했는데 이 앱이 이동 통제를 위해 남용된 사례를 보았습니다. 시위자들은 자신들의 백신 접종 상태가 녹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었고 버스나 대중교통에서 하차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승무원들이 이 사람이 특정 구역에 출입이 거부된 사람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신분증은 지난 몇 년 사이 중국 시민들에게 디지털 수갑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례는 공중보건앱이 정부 정책에 대한 대중의 반대를 억누르는데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도시 전체에 적용되는 디지털 신분증 시스템 역시 특정 인물의 이동을 구역별 또는 시간별로 제한하는 무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매력 준수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 부분은 이미 다뤘습니다. 구매력은 준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사회 신용 점수입니다. 사회 신용 점수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것들은 매우 현실적인 것입니다. 만약 디지털 화폐가 당신의 디지털 신분증과 연동된다면 당신이 무엇을 살 수 있는지는 정부가 프로그래밍하게 됩니다. 디지털 화폐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화폐입니다. 정부는 당신이 무엇에 돈을 쓸 수 있는지, 어디에서 쓸 수 있는지, 얼마나 자주 쓸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화폐가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150개가 넘는 정부가 디지털 화폐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스마트 시티에서 환경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매달 당신의 디지털 화폐 중 10%만 15분거리 구역 밖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할 수 있습니다. 즉, 당신은 절대 여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돈은 특정한 지리적 구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래머블 화폐를 통해 유럽에서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제한처럼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유로의 경우 한 번의 계좌에 보유할 수 있는 유로의 양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 달 생활비가 4,000유로가 든다고 해도 은행에 한 번에 3,000유로만 저축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시스템의 노예가 된다는 뜻입니다. 시스템 밖에서 살부를 절대 못 모으죠. 은행 계좌에 3주치 비축분 이상 가질 수 없으니까요. 정부가 돈을 쓰라고 정하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저축의 세금을 부과하거나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키프로스에 살았을 때가 2000년 언제였더라요? 2005년, 2006년쯤 그리스 정부가 금융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중앙은행의 지시에 따라 어느 날 아침 모두가 일어나 보니 그 전날 밤에 헤어컷이 단행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헤어컷이 뭔지 아시나요? 정부가 당신의 모든 당좌 예금에서 5%나 10%를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하룻밤 사이에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냥 없어집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키프로스에 있을 때 헤어컷을 당했는데 그때 저는 그리스 국립은행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감시 목록에 오르게 되면 그 목록에서 벗어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비행금지 명단에 오르면 그 명단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법 절차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특정 명단에 오르게 되면 그 명단에서 벗어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직 미국에는 그런 게 없잖아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핵심은 질문에 있습니다. 아직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이미 사회적 신용제를 운용 중이니까요. 비공식적일 뿐입니다. 지난 10년간 직접 겪어왔죠. 그것은 캔슬 컬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시간주에 계신 분들 중 누군가가 어쩌면 지금도 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게시물을 올렸다면 말이죠. 만약 여러분이 메인주의 공무원이라면 그리고 소셜미디어에 나는 결혼이 생물학적 남성과 생물학적 여성 사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고 게시한다면 메인주에서 얼마나 오래 직장을 유지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세요. 그러니 우리는 사회적 신용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만큼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발언을 감시하거나 검열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에서처럼 디지털 신분증이 심카드와 연동되면
모든 인터넷 로그인은 여러분의 디지털 신분증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트윗, 모든 게시물,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모든 것이 인증된 신원과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온라인 발언의 검열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지금 이 일이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지역 시민이 있었는데 그는 난민이나 이민자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회에 대한 분노를 발산하기 위해 발레 수업에 있던 어린 소녀들을 칼로 찔러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잔혹한 살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대중의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에서는 정부가 중동과 세계 다른 지역에서 온 많은 남성들을 들여왔고 그들은 현지 여성들을 사냥감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인종차별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대중의 항의가 거세졌고 오늘 오후 4시에 광장에서 모이자고 말하는 사람이 적발되면 정부는 AI를 이용해 시위에 참여하라고 부르는 모든 영국 시민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장기간의 징역형에 직면해 있습니다. 영국에선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최근 한 여성이 수감된 사례가 있는데 법상 낙태 클리닉 100야드 내 시위는 불법입니다. 그녀가 클리닉 50야드 밖에서 조용히 서 있자 경찰이 다가와 뭐하냐고 물었고 그녀는 생각 중이라 답했습니다. 경찰이 무슨 생각하세요? 라고 묻자 그녀는 기도 중이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일로 그녀는 생각과 기도 제목으로 수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방문 당시 이 나라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 발언을 감시하거나 검열하는 일이 세계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기, 가스, 수도에 제한을 두는 자원 스마트 미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배급제와 자동화된 단속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에서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통합된 AI 시스템이 자동으로 집의 온도 조절기를 제한하거나 에너지 할당량을 다 쓰면 전력을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의 양은 당신이 수능적인 시민인지 아니면 반체제 시민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는 조건부 의료 접근권이 있습니다. 연결된 시스템에서는 의무적인 건강검진이나 백신 접종을 건너뛰면 이제 시의 시스템에서 당신의 상태가 표시됩니다. 이것은 백신 패스포트를 도입할 때 EU 전역에서 모두 목격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신 패스포트가 최신이 아니면 백신도 없고 디지털 패스도 없고 식당 출입도 여행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은 불과 2, 3년 전에 유럽에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했던 일에 대해 그들은 명확하게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모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신분증과 건강 상태에 따른 조건부 접근권 말이죠. 그 다음에는 AI 프로파일링을 기반으로 한 취업 기회와 조건부 취업 접근권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고용주들은 여러분의 통합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회적 위험 점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AI가 여러분의 온라인 데이터 흔적을 분석해서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하면 여러분은 모르게 조용히 채용 후보 명단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알고리즘 차별은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누군가가 영국 항공사에 이와 관련된 질문을 했습니다. 왜 당신네 승무원들은 모두 젊고 건강해 보이나요? 라고 말이죠. 그들은 말했습니다. 신체 조건에 따라 차별할 수는 없습니다. 항공사 측은 답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생리적으로 보지 않고 어떤 스포츠를 하는지만 봅니다. 그리고 한번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 프로필을 만들고 나면 여러분이 신체적으로 어떻게 보일지 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라톤을 뛰는지 여부로 차별하는 것에 대한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체적으로 건강한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좋은 지표. 그래서 항공사는 승무원으로 적합한지와 전혀 상관없는 요소들로 개인을 프로파일링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항공사에서 서비스를 제공할지 결정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 사생활의 침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기기와 서비스가 당신의 디지털 신분증과 연결된 중앙 시스템에 데이터를 제공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의 사생활은 침식됩니다. 모든 스마트 전구, 모든 피트니스 트래커, 모든 자동차 센서가 당신의 삶에 대한 데이터 포인트가 되어 어떤 중앙 권한이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당신의 사생활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바인 목사님? 문제는 24시간 내내 디지털 감시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 행동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신 건강과 대인 관계 방식에도 영향을 줍니다. 모든 게 감시되어 누구를 만날지에도 영향을 줍니다. 전 예전에 구소련에 살았습니다. 그곳은 나흐치반이라는 자치 공화국이었습니다. 아제르바이잔과 이란 그리고 터키와 아르메니아 사이에 위치한 곳이죠. 그곳은 아주 작은 곳이었고 저는 ADRA에서 온 2명의 동료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테네시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당시 KGB, 즉 소련 비밀경찰이 여전히 존재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모든 이메일이 익히고 모든 전화 통화가 감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운전사와 통역사 모두 KGB 소속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정부 당국에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정부에 모두 알려졌습니다. 그런 상황이 당신의 행동을 바꾸게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이메일을 보낼 때 그들이 제 이메일을 모두 번역해야 했기 때문에 영국에 계신 어머니께는 컴퓨터 서버를 통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중에 컴퓨터 서버를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인터넷이 너무 느려서 컴퓨터를 자동 재다이얼 상태로 두곤 했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저는 사무실을 나서면서 어머니께 장이나 뭐랄까 급여와 수익에 관한 챕터를 보내려고 했어요. 엄마, 나 책을 하나 찾았어. 이거 정말 좋아 보여. 한번 봐봐. 어떻게 생각해? 어떤 불쌍한 KGB 요원이 이걸 읽고 번역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요. 이메일을 읽고 싶다면 기꺼이 보여주겠다는 생각이었죠. 상황을 역이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전 동료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24시간 감시받더라도 걱정하지 말라고요. 현지인들도 당신이 24시간 감시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무도 당신을 해치거나 훔치지 못할 겁니다. KGB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모두가 알기 때문이죠. 이들은 단순한 운전사나 통역사가 아닙니다. 이들은 KGB이며 그들만의 법이 있습니다. 그들은 원하면 언제든지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감시를 받는다는 건 저도 그 아래에서 살아봤는데 행동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무슬림 배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편으로 이런 일에 바쁘게 몰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현지 의사가 한 명 있었는데 그는 재림교인이었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24시간 감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만나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밖에서 함께 산책을 하곤 했죠. 휴대폰은 집에 두고 도시 도로를 따라 차들이 쌩쌩 달리는 곳을 걸으며 산책을 했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대화를 들을 수 없도록 말이죠. 그리고 그는 자국민으로서 KGB의 조사를 받는 것이 어떤지, 그리고 내가 KGB의 조사를 받는 것은 어떤지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저는 외국 여권을 소지해 KGB 조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 KGB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 그리고 그들을 막을 수 있는 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 형제는 지역교회 개척 수석 장로로서 정부의 엄청난 압박을 견뎌야 했습니다. 당국은 그에 대해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소위 팝차 펩시를 통해 그를 압박했습니다. 팝차는 갈색 서류철 같은 겁니다. 모든 소련인은 비밀경찰이 관리하는 팝차가 있었죠. 그는 말했죠. 팝차의 표시가 있으면 자녀들은 대학에 갈 수 없습니다. 정부는 그들을 지하에서 쥐를 청소하는 일로 보낼 겁니다. 인생의 일거리가 되죠. 하지만 만약 당신이 KGB가 용인하는 범위를 벗어나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은 영원히 낙인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과 만나는 것 자체가 위협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가 깨달은 것은 정부는 젊은 남성들에게는 관심이 있었지만 할머니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머니 대상 사역에 집중했죠. 가정 내 신앙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성들은 사회적 보복이 두려워 교회 오기를 꺼렸습니다. 24시간 감시 속에 산다는 건. KGB의 24시간 감시 아래에서 사는 것이나 스마트 시티에서 감시를 받으며 사는 것이나 사실상 비슷한 일입니다. 스마트 시티의 경우 조지 오웰의 1984와 더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모두는 스마트 시티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곳에 살거나 변화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다른 길을 갈지 말이죠. 이곳 메인주의 스마트 시티 개수는 잘 모릅니다. 정말 진지한 질문입니다. 혹시요, 몇 개나 있나요? 자매님? 아무 데도 없다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밤 이곳이 그렇군. 네, 오늘 밤 이곳이 바로 스마트 시티입니다. 맞아요. 하지만 포틀랜드, 메인이나 프리포트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더 큰 도시들 중 일부는 스마트 시티로 변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미국의 대도시들은 이미 이 길을 상당히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에 관해서는 우리 모두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제 부모님은 영국에 사시는데 거기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들은 해가 갈수록 더 스마트해지거나 감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항상 목격합니다. 이건 마치 냄비 속의 개구리와도 같습니다. 물이 얼마나 뜨거워져야 당신이 이제 그만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될까요? 오늘 밤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 논의하는 목적은 편집증이나 운명론을 불러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림신자로서 앞으로 나아갈 때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흐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더 엄격한 디지털 통제의 세계로 나아가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독립성과 개인적 회복력을 유지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감시가 덜한 지역, 즉 시골로 이주하는 것입니다. 스마트 시티는 이름 그대로 도시에만 존재하고 아직 스마트 시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마트 도시 환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곳들은 완전한 감시하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런던 시장이 런던 중심부로 들어오는 차량을 감시하는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는 자동으로 당신에게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것이 대기질을 개선할 것이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루 10파운드 낸다고 기후가 바뀌진 않아요. 적어도 제 생각엔요. 하지만 이게 그들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영국엔 벤과 절단기를 든 영웅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큰 카메라들을 톱으로 잘라내고 지역의 민속 영웅처럼 여겨집니다. 이들이 민속 영웅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사람들이 감시에 지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가족을 디지털 감시가 심하지 않은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것입니다. 도시 지역이 스마트 인프라와 디지털 단속을 가장 먼저 도입합니다. 시골이나 외딴 지역에 살면 끊임없는 감시로부터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급자족은 맨해튼보다 시골에서 일반적으로 더 쉽습니다. 둘째로 직접 식량을 재배하세요. 화이트 자매님은 시골 이주를 권하셨습니다. 그녀는 매매 금지가 시행되면 식량을 사는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미국에는 맨해튼 냉장고에 하루치 식량만 있는 재림교인들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복원력도 없고 우리 도시 중심지에 어떤 충격이 닥쳐도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골 환경에 사는 것은 우리가 직접 식량을 재배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삶의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디지털 시스템의 통제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자급자족은 도시 환경보다 시골에서 더 쉽습니다. 집에서 텃밭을 가꿀 수도 있고 공동농장이나 씨앗 저장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미국에서 비재림 교인들 사이에서도 다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 도시 환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비재림 교인들이
우리 도시 일들에 더 깨어 있다는 게 제겐 이상합니다. 롯의 아내처럼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안락함을 포기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도망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서기 로마인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66년 그들이 시리아로 철수하자 그리스도인들은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을 탈출했습니다. 이후 로마군이 돌아와 70년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100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유세비우스에 따르면 예수님 말씀을 따른 그리스도인은 단 한 명도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밤 이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도시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거주지를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개인의 자유를 얼마나 유지할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경계를 유지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앱이 점점 늘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모든 앱에 같은 로그인 정보를 사용하는 분은 얼마나 되시나요? 오늘 밤 그 사실을 인정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앱이나 스마트 기기에 들어갈 때 얼굴 인식이나 지문, 손가락을 사용하는 분이 얼마나 되시나요? 한 번 들어가면 이미 들어간 거. 그래서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목적별로 별도 계정과 기기를 사용하면 소셜 미디어 인프라의 공백, 에이얼 갭이 형성됩니다. 이렇게 하면 누군가가 우리에 대해 그리고 우리의 진짜 관심사가 무엇인지 추적하고 통합된 프로필을 만드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스마트폰을 꼭 사용해야 한다면 불필요한 앱 권한을 허용하지 않는 것도 권장합니다. 건강 앱을 위치 서비스나 소셜 미디어, 생체 인식 로그인 등과 연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적극적인 연결을 유지하세요. 팬데믹을 버티게 한 건 아침 묵상이었습니다. 주가 다스리신다는 확신이 절지탱했습니다. 이 세상이 저에게 무엇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은 저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아시고 머리카락까지 다 세십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자녀들아 이런 걱정 말라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은 의식주 문제를 걱정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기도하는 것이며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기서 한 구절만 함께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팬데믹 기간 동안 매우 적절하다고 느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 구절의 밑줄을 그어 놓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 동안 최선을 다하고 하루가 끝날 때 무릎을 꿇고 주님,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안에 어떤 불완전함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완전한 제물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면서 이 문제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아침에 일어나 주님이 하신 일을 볼 것입니다. 오늘 밤 전 평안히 잘 것입니다. 모든 게 하늘 아버지 손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은 한두 세 살 때 에어리 항공을 자주 탔습니다. 해당 항공사 테마곡인 내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은 잦은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를 탈 때마다 적어도 저는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곤 했습니다. 영어를 못하는 조종사들이 저를 조종실로 초대하곤 했습니다. 박후행 비행 시 여러 항공사가 오가는데 원래 영어로 소통해야 함에도 언어 문제로 어려움이 많았죠. 가끔은 술에 취해 들어와 생일 파티 후 통역을 부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는 우리가 비행 중일 때 한 번은 착륙하려고 하는데 조종사가 객실에 압력을 가한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 무섭고 아찔한 경험이었죠.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어느 정도 기도를 하며 그 비행기에 탔고 제 작은 아들은 옆에 카시트에 앉아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깊이 잠들었을까요? 아빠와 함께 있기 때문이죠.
아빠와 함께 있으니까 아빠와 함께 있는 한 괜찮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스마트 시티에 대해 생각할 때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되살리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첫째, 그것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신뢰를 쌓아주며 인도함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 기도하고 우리가 내려야 할 결정에 대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그렇습니다. 여행 제약에 대비하세요. 코로나 때 영국 부모님과 통화하니 비행기가 다 취소 중이었죠. 엄마는 카렌 다시 못 볼 수도 있겠다며 지금 작별 인사하자고 하셨어요. 가족으로서 영국의 부모님을 다시 못 뵐 수도 있음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80대인 아버지의 건강이 약하셨고 여행 제한으로 다시는 못 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의 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비행기를 타거나 자유롭게 운전하려면 디지털 허가 없이는 불가능한 미래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직 여행할 수 있을 때 그 소중함을 간직하고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디지털 통제가 이루어지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미국 전역을 자주 여행합니다. 작년에 엘라베마에서 남성 수련회에 참석했을 때 폭풍이 몰아쳐서 마을 전체에 전기가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가진 건 직불 카드와 신용카드뿐이었는데 주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현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게들에도 계산대가 없어서 아무것도 결제할 수가 없었죠. 현금이 없으면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자들 15명이 한 집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한 재림교도 농부를 위해 멧돼지 사냥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멧돼지 떼를 줄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7,000에이커의 숲 한가운데 있는 이 농장에 갇혀서 다음 식사는 어디서 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기 때문이었죠. 나흘 동안 그 도시에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우리 문명이 얼마나 취약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차 뒤에 아틀라스 지도를 항상 싣고 다닙니다. 그때 저는 그곳을 운전하고 있었는데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남부 엘라베마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아틀라스, 즉 지역 지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행 제한이 닥쳤을 때 어떻게 준비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잠시 건강 메시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기서는 건강 상태를 최적화하라고 부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건강을 잘 관리하고 재림교의 건강 원칙을 실천한다면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을 필요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디지털 신분증이 도입된 스마트 시티에서는 그것이 곧 국가의 통제에 덜 노출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건강 상태를 극대화하고 최적화하는 것은 스마트 시티나 다른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통제를 최소화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그 이유는 건강을 유지함으로써 의학을 멀리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디지털 신분증을 해지하려면 어떤 명령에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여러분께 기본적인 약품을 비축해두고 간단한 응급처치법이나 가벼운 증상에 대한 자연요법을 익히며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사실 의사들이 이걸 찬성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집에 약을 비축해두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약을 조금씩 구해서 모으고 남에게 돌려주지도 않아요. 예전에 다리가 부러졌을 때 의사가 처방해 준 약도 있었죠. 작은 약 2개 정도요. 강력한 모르핀 대체제가 들어있는 그 약들은 언젠가 정말 필요할 때를 대비해 조용히 어딘가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기간에 모잠비크에 있었을 때는 집에 돌아올 때마다 개구충제로 가득 찬 여행 가방 2개를 들고 오곤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서 왜 이버맥틴이 든 여행 가방 2개가 필요하냐고 물었을 때 기생충이 심하게 걸렸네요. 하지만 요점은 필요할 때 뭔가를 챙길 수 있으면 최대한 챙기라는 겁니다. 언제 필요하게 될지 모르니까요. 밤늦게 누군가가 당신 집문을 두드리며 할머니가 코로나로 위독해요. 이버맥틴이 있다고 들었어요. 라고 말할 때 당신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을 줄 건가요?
아니면 어쩌면 법을 어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하죠. 팬데믹을 겪으며 감시 사회에선 누구를 믿을 수 있는지 알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팬데믹에서 벗어나면서 우리는 정부가 얼마나 권위적일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평범하게 살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정부의 모든 부서에서 비난받는, 미움받는 소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일은 거의 하룻밤 사이에 일어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이제 나는 내 동포, 대다수에게 미움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건강을 극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도 극대화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 공부 모임이나 기도 모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소그룹에 참여하세요. 가정교회를 시작하세요. 집에서 성경 교제를 시작하세요. 2, 3주 후면 인사나 안부를 넘어 진정한 영적 친밀감과 신뢰가 쌓일 것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엔 대성당 예배 대신 가정 모임에서 예배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네, 안식일에 교회에 가는 것도 좋지만 주중에도 이런 모임을 시작해서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가세요. 왜냐하면 팬데믹 때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구하러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양심의 자유를 위해 일어선 재림교인들을 구하기 위해 언덕 너머에서 달려오는 교단의 기병대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바로 여러분 자신이었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누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지인들을 곁에 두세요. 그들은 함께 어울리며 기도하고 초대할 이들입니다. 필요할 때 피난처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러니 스마트 시티의 도입에 대해 생각할 때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길 권합니다. 지역 교회에서 영적 공동체와 신뢰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앞으로 닥칠 일에 대비하는 것이며 오늘날 당신에게 영적으로 축복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일에도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하기를 권장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필리핀에서 선교사들과 함께 이걸 하곤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필리핀에 오면 우리는 모두에게 휴대폰을 내주세요. 한 달 후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곤 했죠. 19, 20, 21살 청년들에게 그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아시나요? 여기 계신 분들 중 스마트폰을 못 찾으면 불안해지는 분 계신가요? 여기서 몇 분이 그걸 인정하고 계시네요. 저는 얼마 전 어디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제 휴대폰이 조수석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차에 다시 탔을 때 그 자리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는 길에 휴대폰을 어디에 뒀는지 생각했죠. 볼륨을 꺼놔서 아내가 화면으로 문자를 보냈고 저도 답장했죠. 폰이 차에 있는데 계속 문자 오네. 근데 안 보여라고 했어요. 그걸 알아내는데 하루 꼬박 걸렸습니다. 휴대폰이 제 좌석 및 전자장치 아래에 끼어 있었더라고요. 그 24시간 동안 느꼈던 불안감이란 정말 사실이에요. 우리는 거의 이 기기들과 그것들이 주는 도파민에 중독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하면 감정적 회복 탄력성을 키워주며 하는 인간이 아닌 존재하는 인간이 되도록 돕습니다. 수년 전 아제르바이잔에서 있던 일인데 자꾸 생각나네요. 좋은 예시니까요. 그때 저는 밤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도시에 있었고 낮에는 매우 바빴습니다. 저는 아파트로 돌아왔고 그때 제 나이는 23살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작은 소련식 아파트로 돌아왔고 유일한 불빛은 촛불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침대에 앉아 얼어붙을 듯한 추위 속에서 침낭을 덮고 떨면서 잠이 들 만큼 피곤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몇 달 동안 이 낡은 소련식 아파트에서 밤마다 침묵 속에 앉아 있으면서 그리 좋은 것도 아니었고 침낭을 덮고 앉아 있었는데 너무 추워서 치즈가 식탁 위에 그냥 얼어 있었습니다. 냉장고가 필요 없었습니다. 주방 식탁 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이 지난 후 저는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엄청난 축복임을 깨달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인생이 바쁘게 지내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속도를 늦추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 인간도 무언가를 얻는 인간도 아니라
그분과의 연결을 위해 창조된 존재하는 인간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 여러 지역에서 스마트 시티로 이동하게 되면서 우리는 휴대폰 없이 끊임없는 메시지와 알림의 소리 없이 오프그리드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매주 안식일이나 일요일마다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금요일 밤에 휴대폰을 끄고 월요일 아침에 다시 켜보세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울리는 알림 소리나 진동 없이 안식일에 휴식을 즐기며 다시 한번 인간다운 존재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보세요. 주변 사람들과 다시 연결되는 법을 배워보세요. 요즘 식당에 가보면 세 사람이 한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모두가 각자 휴대폰을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식당에 가는 걸까요? 왜 이렇게 만나서 모이는 걸까요? 이제 우리는 휴대폰을 통해서가 아니면 서로 소통하고 연결되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드신 인간 삶의 풍요로움과 우정의 깊이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기기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친구를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교환경제나 대안경제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 해전 아프가니스탄에 있었을 때 정부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상황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살아남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현금이 없는 환경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양을 팔 수 있었기 때문이고 자동차 엔진을 수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며 자동차 정비를 할 수 있었고 누군가의 집에서 전기 작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실용적인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소련이 붕괴했을 때 제 아내도 그 붕괴를 직접 겪었는데 소련 붕괴 이후에 돈을 잘 버는 직업은 의사나 간호사, 대학 교수들이 아니라 석고보드 시공자, 자동차 정비공, 전기공, 목수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실질적인 일을 해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높은 지위와 높은 임금을 받던 사람들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실용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가전제품을 고치는 법을 배우고 통조림을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시장에서 가치가 있는 실용적인 기술을 익히세요.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 디지털 환경 밖에서 살아야 하는 세상에서 말이죠. 항상 달러에만 의존하지 말고 서로 서비스로 교환하는 지역 바터 시스템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자신의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지 생각해 보세요. 전 디지털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직접 작동을 봤는데 별로더군요. 그러니 디지털 시스템이 동결시킬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있었던 한 전쟁터에서 가장 거래가 잘 되는 화폐는 작은 위스키샷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남자들이 다치면 상처에 감염이 생기고 고통을 덜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잭 다니엘 위스키 샷들은 전쟁터에서 금값의 가치를 가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일요일에 당장 나가서 잭 다니엘 작은 샷을 1000개씩 사두라고 권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ADRA와 함께 했던 전쟁터에서 바터 물물 교환과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라이터, 술, 그리고 항생제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사회가 무너질 때 금값의 가치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자산들의 중요한 점은 디지털 시스템으로 통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이런 이야기하는 건 제가 세상을 돌며 직접 봤기 때문입니다. 전교전 중 죽어가는 사람들과 민족 청소를 옥상에서 쌍안경으로 지켜봤습니다. 정부의 포격 소리와 부상자들도 봤습니다. 참혹한 현장을 보며 이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지 깨달았습니다. 언젠가 이런 일이 여기에도 닥칠 겁니다. 스콧 형제를 언급했었죠. 리스마가 오늘 그 인용문을 전해줬는데 아마 오건 원고였을 겁니다. 미국의 닥칠 내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편에서 일어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도시 환경이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똑똑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시민적 종교적 자유가 점점 더 제한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들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통제의 도구들입니다. 그렇다면 스마트 시티의 딜레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간은 흐릅니다. 첫 딜레마는 이겁니다. 여러분의 레드라인은 어디죠? 국가 디지털 신분증 도입 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일찍 누군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사용을 거부해야 할까요? 아니면 일단 사용해보고 상황을 지켜봐야 할까요? 다시 말해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냥 세금 신고를 업로드할 때만 이걸 쓸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건 편리하죠. 어쩔 수 없으니까요. 법적 요구사항이고 해롭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초기 수용은 점차 정상화됩니다. 디지털 신분증이 비윤리적인 일에 필요할 때면 이미 얽매인 뒤입니다. 레드라인 설정은 개인적 결정이며 기도하며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이는 내일의 독립을 위해 오늘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할지의 문제입니다. 나중에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스마트 시티의 디지털 신분증 시스템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과도한 요구가 생겨서 안식일 아침에 교회에 들어가거나 단순히 식료품을 사기 위해 얼굴 인식 스캔이 필요해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저는 예배 시간에 참석한 모든 사람의 명단을 목회자가 제출해야 하는 나라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종이로 돼 있든 디지털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단계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기술적으로는 디지털 신분증 앱을 삭제하고 사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데 드는 대가는 무엇일까요? 그 단계에 이르면 정부는 이미 여러분에 대한 상세한 프로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쇼핑 내역, 개인 이동 경로, 사회적 관계, 어쩌면 행동 점수까지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앱을 떠나도 프로필이 사라지지 않죠. 정부 입장에서는요. 현대 사회에서 오프그리드로 사는 건 참 어렵죠. 모든 사람이 디지털 신분증 시스템에 참여하면 훨씬 더 힘들어질 겁니다. 우아하게 빠져나올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갇히게 되는 걸까요?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들입니다. 신체 이식입니다. 침핑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자, 빌 게이츠, 시민 종교적 자유의 챔피언이라는 그 모범적인 인물 말인데요. 그와 다른 이들은 여러분의 피부 아래에 삽입할 마이크로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의 백신 접종 기록, 개인 금융 정보, 여행 가능 여부, 백신 기록, 그리고 여권 등등이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침핑에 관해서는 어디까지가 한계일까요? 성령의 전을 침범하는 것에 대해 철학적인 반대가 있을까요? 편의를 위해 안전이나 원칙을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밤 여러분께 편리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안전과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영적, 육체적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겠다고 말해야 할 때가 옵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강제로 명령이나 일방적인 결정으로 빼앗기기 전에 오늘부터 더 단순한 삶, 자기 부정의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 즉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쌓을 수 있는 삶입니다. 오늘 스스로 선택해서 부족함을 경험하는 법을 배우면 내일 그것이 강요될 때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신분증, 스마트 시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이 모든 것들은 짐승의 표가 도입될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의와 안전을 내세운 새로운 디지털 감옥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는 탈출 불가능한 감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짐승의 표 강요 시 어떻게 대응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는 재림 직전 양심에 대한 전 지구적 강요의 때이며 핵심은 진위 여부입니다. 안식일인가, 교황의 일요일인가, 하나님의 계명과 인간의 명령 중 무엇을 따를지가 쟁점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 17절은 말합니다. 모든 자, 빈부귀천과 자유인, 종 모두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합니다. 이 표 없이는 누구도 매매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가 강요될 때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세 구절을 바로 여기에 적어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13장 4절입니다. 거기에는 그들이 경배하였다고 나옵니다. proskunio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 그들이 용에게 경배하였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거짓 예배입니다. 짐승의 우상, 숭배, 강요가 있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어로 같은 동사가 사용되어 짐승의 우상에게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 강요된 예배 대신 창조주를 예배하라 명하십니다. 여기서도 같은 동사 proskunio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사탄에 대한 예배가 나옵니다. 여기 아래에서는 짐승의 우상에 대한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은 예를 들어 포드나 쉐보레를 산다고 해서 벌을 받는 게 아닙니다. 또한 공화당이나 민주당에 투표한다고 해서 벌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궁극적인 문제는 당신이 누구를 예배하느냐입니다. 제가 AFM을 떠났을 때 사람들은 정말 좋은 직장이었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AFM은 제 고용주였지만 하나님이 저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시며 그분은 자녀들을 지키십니다. 지난 6개월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의 결정, 옳은 결정, 때로는 유일한 결정을 내린다고 믿을 때 하늘아버지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일용할 혼인잔치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풍성히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지혜자의 말처럼 가난도 부도 아닌 필요한 만큼만 구하십시오. 부유하면 하나님을 잊고 가난하면 탐욕으로 죄를 지을 수 있으니 적당함이 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 즉 디지털 신분증과 스마트시티의 도입은 우리 주변에 구축되고 있는 인프라일 뿐입니다. 이것은 언젠가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인기 있어서도 이야기하기 좋은 주제라서도 아닙니다. 다가올 일에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심의 자유를 가능한 한 오래 지키고 싶다면, 그리고 우리가 가능한 한 오랫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지키고 싶다면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맨해튼의 원룸에서 하루치 식량만 가지고 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이나 오후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이자 구속주로 계시하는 것입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사탄이 속이는 자이자 거짓 말쟁이임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은 오늘 누구를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누구를 예배할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오늘 당신의 삶에서 누구의 말씀이 최종적인지 선택하십시오. 오늘 누구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오늘 누구의 약속을 신뢰할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오늘 죄의 삭시, 사망임을 그것을 원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임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십시오. 오늘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가장 좋은 위치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올의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우리 삶의 변화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두려움 때문에 변화를 시도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한 올의 영혼을 위한 싸움에 참여하고자 변화를 선택합니다. 영혼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와 메인주의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이 짐승의 표 대신 하나님의 인을 받도록 초대해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선택함에 머물지 말고 스스로 물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할 일이 있습니까? 제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까? 제가 살아가는 방식에 새로운 자세가 필요합니까? 제 삶을 다시 구성해야 할까요?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 중심지로 더 가까이 이사해야 할까요? 도시의 영향이나 제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 때문에 더 멀리 이사해야 할까요? 우리 모두는 이런 결정들을 스스로 내려야 하며 각자가 내린 결정에 대해 비난받아서는 안 되지만 의도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영혼을 위한 싸움에 참여하려 설레며 일어납니다. 16살 때 저를 설레게 한 것도 바로 그것이었죠. 당시엔 축구 경기 때문이었지만 살다 보면 영혼을 위한 싸움만이 유일하게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당신을 설레게 하고 당신을 움직이게 한다면 그에 맞게 삶을 구성하기로 선택하세요. 당신의 건강 상태와 재정 상태, 그리고 인생의 단계에 맞춰서 말이죠. 그리고 당신이 젊은 성인이든 중년의 직장인이든 혹은 50대, 60대, 70대의 두 번째 커리어를 시작하는 중이든 인생의 어떤 단계에 있든 당신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빛을 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변화를 주고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고 단순화하고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며 이 세상의 거짓 신들을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16살이었을 때는 영원히 살 것 같았습니다. 허리를 숙여 뭔가를 주울 때면 내려간 김에 다른 일도 같이 찾게 됩니다. 인생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시간을 잘 활용하세요. 시장님, 고개 숙여 기도로 마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황금동상에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연방정부에서 헌법에 교회와 국가의 분리가 없다고 말하는 목소리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디지털 신분증,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도시 중심지의 도입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우리가 단순히 스마트한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감시 국가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에서 살아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만을 보존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증언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그러니 아버지, 우리의 직장과 결혼 생활, 가정에서 필요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능한 한 오랫동안 언덕 위에 빛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자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아멘.